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지와 애정만을 쏟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이고 존중이라고 오해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죠. 뭐든 다 해주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좌절에 대한 내성이 낮아져서 작은 실패나 비판도 쉽게 무너지고 분노합니다. 이게 내 아이에게 적절한 거리두기와 좌절이 꼭 필요한 이유죠. 아니, 좌절인데 적절하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좌절이 어떻게 적절할 수 있어요? 라고 되물으세요. 아니, 선생님 아이 안 키워보셨죠? 이 경쟁사회에서 좌절이 자꾸 반복이 되면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낙오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 아이 책임지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최근에 이 나르시시스트 상사를 만나면서 이분의 계속되는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 또 이분이 다니시는 회사가 꽤 좋은 회사라서 퇴사도 쉽게 결심하지 못하고 심하게는 불면증까지 오셔서 이 괴로워하시는 환자분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꽤 오랜 시간 상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과 회사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그 갑질하는 나르시시스트 상사 이분도 문제지만 또 내담자분, 이 두 사람 모두 적절한 자존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였어요. 흔히 자존감을 자존심과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자존심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사람들은요, 혼자 있을 때나 또 이상한 사람들과 있을 때, 또 누가 날 공격할 때 자기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없죠. 또 실패나 성공 혹은 위기 상황에서도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탄탄한 이런 분들은 좌절을 잘 이겨내고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더라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마워라는 말, 미안해라는 말도 잘합니다. 하지만 이 자존심만 강한 사람들은요, 상대를 이기지 못하면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꾸 화를 내죠. 이들의 경우에는 충고나 피드백도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른의 모습을 한 성장하지 못한 아이, 이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죠. 의외로요, 나르시시스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존감이 매우 낮고 깊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흔히 이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오해고요. 사실은 타고난다기보다는 양육 환경에도 꽤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성장하면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안을 회피하는 쪽으로 사고방식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방어기제가 도를 넘어가면 나르시시즘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2015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이 556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2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넌 특별해 라는 칭찬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들의 경우에 우월감을 더 키웠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과하게 칭찬하고 비교 중심의 칭찬을 하는 경우에 이 아이의 나르시시즘이 더 커졌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서 한 무조건적인 존중과 칭찬이 내 아이를 잠재적 나르시시스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친하게 지내는 지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지인이 거실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그림 숙제를 대신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땡땡이 그림을 네가 왜 그리고 있어? 물으니까 학교에서 얘가 숙제를 혼자만 제출 안 했다고 전화가 와서 내가 참 이 나이에 별짓 다 하지? 라면서 멋쩍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광경은 그 다음이었는데, 엄마가 자기 숙제를 대신 해주고 있는데도 아이는 자기 방에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땡땡아 그림 숙제가 좀 어려웠어? 라고 돌려서 물어보니까 그냥 제 마음에 들게 안 그려져서 안 냈어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경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의 양육은 부모 개인의 영역이라서 사실 직접 도움이나 조언을 청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 제 의견을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부모는요, 사실 때가 되면 아이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은 아이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아이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즘 보면 이런 적절한 경계 설정은 사라지고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지와 애정만을 쏟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이고 존중이라고 오해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죠. 뭐든 다 해주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좌절에 대한 내성이 낮아져서 작은 실패나 비판도 쉽게 무너지고 분노합니다. 이게 내 아이에게 적절한 거리두기와 좌절이 꼭 필요한 이유죠. 아니, 좌절인데 적절하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와의 트러블로 내담하는 부모님에게 적절한 좌절이라는 개념에 대해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좌절이 어떻게 적절할 수 있어요? 라고 되물으세요.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아니, 선생님 아이 안 키워보셨죠? 이 경쟁사회에서 좌절이 자꾸 반복이 되면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낙오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 아이 책임지실 건가요? 사실 적절한 좌절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라서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적절한 좌절이란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적절한 좌절은요, 아이들이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했을 때 내 생각과 실제 나타난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부정적인 감정을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경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망쳤다든지 친구와 관계에 오해가 생겼다든지 내가 꼭 잘하려고 기대했던 대회에서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이런 경우를 들 수 있겠죠. 이런 작은 실패들은요, 아이가 내 감정을 조절하고 세상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이러한 소소한 좌절이나 실패의 경험 없이 너 최고다, 너 대단해, 역시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런 말만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배려할 줄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예전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더 자주, 더 많이 접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 아이들에게 좌절은요, 훈련되어야 할 감정입니다. 자아가 확장되는 성장기에 좌절을 경험하고 이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고 견디고 넘어가고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성인기가 돼서까지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요. 땡땡아, 네가 이걸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너는 좋은 아이야. 이런 메시지를 부모로부터 반복해서 듣는 아이는요, 마음속에 정서적 회복력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실패할 기회와 그럼에도 옆에 있어주는 그런 태도죠. 꽤 많은 부모님이 아이가 실패했을 때 야, 너 그렇게 해서야 되겠니? 네가 이러이러 해서 너가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되게 쉽게 합니다. 근데요, 아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아이에게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 즉 거절의 메시지로 들려요. 이 거절은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죠. 이 좌절은 뭐냐면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아프지만 지나갈 수 있다, 이런 견디는 힘을 남겨요. 반대로 거절은 나는 틀렸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라는 회피 반응을 크게 만듭니다. 이 적절한 좌절은 감정이 지나가게 하고 감정적 거절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상이 아무리 아기 키우기 좋아진다고 해도 부모의 길은 여전히 험난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바라는 건 오직 내 아이가 잘 자라는 것 뿐인데 이 애정을 너무 주고 존중해 주지도 말라 그래. 애정을 안 주고 좀 엄하게 다뤄도 문제. 이게 온통 문제투성이죠. 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원칙을 세워서 가리키는 것. 이거 말로는 쉽지만 막상 실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네가 한번 키워봐라.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죠. 그렇다면 내 눈에만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금쪽이 나르시시스트로 키우지 않기 위해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를 부모가 아이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꽤 오래전에 초등학교에 등교 거부를 하는 아이 문제로 찾아온 보호자가 계셨어요. 이분들은 내 아이가 ADHD나 아스퍼거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하셨는데 이제 심리검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지능도 되게 좋고요, 특별한 발달 문제도 없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가 가기 싫으면 그냥 길에서 드러눕고 소리 지르고 떼를 부려서 부모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모님과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다 보니까 아이가 8살인데도 엄마랑 같이 자고 잘 때 엄마 가슴을 만지작거리면서 잠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좀 민망하고 창피하긴 해도 우리 아이가 원하니까 그렇게 해줬다고, 또 외동인데다가 엄마가 일하시느라고 아이를 일찍 도우미 이모님한테 맡겨서 좀 미안한 마음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줬다고 하셨어요.
근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좀 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존중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아이 뜻을 존중한다면 학교 가기 싫다는 아이 의견을 왜 존중하지 않으시냐고 역으로 물어봤죠. 많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싫어해도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떼거나 잠자리를 분리하고 식사 예절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원칙들은 아이의 성장 시기에 맞춰서 내가 계획하고 아이가 꼭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식사 예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매일마다 저녁 한 끼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게 당연했어요. 각자 일가로 바쁜 하루를 보내지만 저녁 식사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으며 눈을 맞추고 도란도란 하루 이야기를 나누죠. 이 가족 모두의 식사가 되게 중요한 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올바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또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 대한 예절을 갖추고 또 마지막으로 이 식사를 준비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 가능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주말 하루만큼은 온 가족이 꼭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아이는 공감과 배려, 또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 문제로 내담하는 부모님께 제가 되게 강조하는 얘기가 바로 잠자리 분리예요. 저는 늦어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아이와 잠자리를 분리하시라고 권하는데요. 이때 부모님들은 아이가 울면서 거부하는데 어떡하죠? 억지로 떼놓으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우려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는 엄마 아빠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따로 잔다는 거는 물리적인 거리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아이의 심리적인 거리 조절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대인관계가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친밀한 관계가 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부담스럽지가 않은지가 핵심이죠. 이 기준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 잠자리 분리는요, 그냥 따로 잔다라는 공간적 독립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자기만의 정체성과 감정, 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과정의 첫걸음입니다. 혼자 잠드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처음엔 좀 불안감을 느끼고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내 감정을 돌아보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되죠.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지나친 개입이 아닌 적절한 거리감입니다. 이 거리감은 아이가 혼자서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그 출발점이 바로 잠자리 분리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정말 틀린 논리로 감정적으로 대처하려고 해도 지적하거나 개입하시지 말고 일단은 좀 지켜보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좀 잘못된 반응을 할 때 부모가 아이를 위한다면서 경험을 방해할 경우에 오히려 자녀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아이 부모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한테 막 달려오는 부모와 아이 괜찮아 일어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계속 울고 보채게 될까요? 바로 이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에요. 넘어져서 놀라는 건 똑같지만 전자의 아이는 바닥에 넘어져서 부모가 달래도 계속 울지만 후자의 아이는 놀라더라도 금세 안정이 되고 일어나서 부모에게 툭툭 털고 걸어옵니다. 똑같이 무릎이 까이는 상황에서조차 말이죠. 우리는 흔히 넘어지는 것을 인생의 실패나 좌절에 빗대어서 말하곤 하는데요. 무릎이 까이는 상처가 나도 그 상처 위로 더 단단한 새살이 돋는다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이 단순한 가르침의 교훈을 기억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